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당사와 국회에 있는 민주당 대표 비서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2년 뒤 미국 차기 대선의 풍향계가 될 미국 중간선거 투표가 잠시 뒤면 마무리가 됩니다.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무덤으로도 불리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심판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사와 국회 본청에 있는 정 실장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서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모두 50여 곳에 대해서 대대적인 추가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청의 특별수사본부가 이르면 이번 주 사건의 1차 책임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에 포함되면서 수사는 경찰의 지휘부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부에서 나온 희생자 명단 공개 요구에 대해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야당 단독으로라도 제출한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6만 명대로 재유행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잠시 뒤 다음 달로 예상되는 7차 유행에 대한 대책을 발표합니다. 미국 하원 전체 의석과 상원 3분의 1, 주지사 3분의 2 이상을 새로 뽑는 중간선거가 높은 투표율 속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의 투표가 마감된 가운데 하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상원은 초박빙 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현지 연결의 자세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야구 SSG 랜더스가 키움 히어로즈를 꺾고 창단 2년 만에 첫 통합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시즌 첫날부터 단 한 차례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은 SSG는 무결점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이뤘습니다. 네, 첫 소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압수수색 소식입니다. 네, 압수수색 영장에 과거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이 대표를 보좌했던 정 실장의 뇌물 혐의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어제 김용 부원장이 기소되면서 정진상 실장을 향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곧바로 강제 수사에 들어갔군요.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오늘 아침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자택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또 검찰은 정 실장이 근무하는 국회 민주당 대표 비서실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당대표 비서실에서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 실장은 어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과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에게서 여러 차례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2014년 지방선거 때 5천만 원, 재작년 4천만 원 등을 정 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김용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수사하면서도 정 실장에 대한 수사는 입건 여부를 포함해 말을 아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는 정 실장이 과거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부터 남욱 유동규 일당과 유착해 각종 선거 지원과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며 사실상 추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 공소장에도 정 실장이 김 부원장과 함께 과거 남 변호사로부터 지속해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는 형제처럼 지내며 과거 성남시에서 추진된 부동산 개발 정책을 두고 유착 관계에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오늘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것도 과거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일했던 정 실장이 민간 사업자와 짬짬이한 정황을 어느 정도 포착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거나 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앞서 위례신도시 특혜 사건에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정 실장의 뇌물 혐의 말고도 대장동 초기 수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성남시 윗선 관여 의혹이 더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배임 관여 의혹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의 자택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고 당직 정무조정실장이기 때문에 당사 그리고 국회에는 이제 대표 비서실 여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 현장 상황이 어떤지 이번엔 민주당사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나오십시오. 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입니다. 네, 실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대기 중인데요. 검찰과 수사관으로 보이는 10여 명이 현장에서 이렇게 민주당사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입구를 막아놓고 아예 문에 셔터를 내려서 진입을 막고 있는데요. 주요 당직자와 의원들도 하나둘 도착하면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는 경찰력도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단은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 사무실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혐의와 관련해서 당사 내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해서 대대적인 강제 수사를 벌인 적은 있었습니다. 검찰은 정진상 실장이 근무하는 또 다른 사무실인 국회 본청 2층 민주당 대표 비서실에 대해서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국회 본청의 경우 출입과 관련한 권한은 국회 사무총장에게 있지만 압수수색을 막을 권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검찰은 국회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압수수색 대상 장소, 범위 등을 국회 사무처에 알렸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관례에 따라 보고하기 위해서 면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단 검찰이 본청 내부로 진입한 만큼 조만간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당대표 비서실 바로 옆에 있는 회의실에선 이재명 대표가 주재해서 지도부가 모두 참석하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어서 검찰과 이곳에서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사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서도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당대표 비서실은 국회 본청에서 근무하고 당사에서 근무한 적도 정진석 실장의 근무하는 공간도 없다면서 당직자들과 검찰의 대치 모습을 언론에 노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것인 만큼 압수수색에 협조하라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관련 내용을 잘 모른다면서도 혐의와 관련한 소명도 있을 테고 수사와 관련한 대한민국 법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김용 부원장 관련 압수수색 때도 민주당의 완강한 반대로 검찰이 두 번째 시도 만에 가까스로 영장 집행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당 시간 대치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YTN 정현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야당 단독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는 내년 대통령실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여기도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회 정유진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우선 이 국정조사 요구서 이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쯤 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과 일정을 논의해 왔는데요.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선 오늘 오후에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가급적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우선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합의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정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하게 되는데 요구서가 제출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과반이 동의하면 통과됩니다. 민주당은 169석,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서 단독 처리도 가능한데요. 일단 내일 본회의에서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오늘 각각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비대위원들과 이태원 사고조사 특위위원들이 오늘 오후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습니다. 녹사평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참사 현장도 방문하는데 이후에는 이태원 파출소와 이태원 119 안전센터도 잇따라 방문해 참사 당시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오늘 오전 용산소방서를 방문하는 일정을 잡았는데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용산소방서장이 입건된 것과 관련해 경찰과 소방관 등 일선 공무원에만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이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민주당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로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어제는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고요. 오늘은 대통령실의 내년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한다면서요? 운영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대통령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어제에 이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송두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이태원 참사 대응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또 어제 이태원 참사 질의를 듣는 과정에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이 주고받은 웃기고 있네 메모를 두고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청의 특별수사본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피의자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만큼 윤익은 경찰청장 등 지휘부를 입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2차 압수수색을 마쳤으니까 오늘부터는 압수물 분석 작업에 속도가 붙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그리고 용산구청 등 모두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일주일 전 압수수색은 사건 정황 전반적으로 파악하려는 취지였다면 이번에 진행된 압수수색은 피의자들의 혐의를 다지고 또 다른 범죄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수부는 서울 용산경찰서 경찰서장실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하고 임재전 서장의 휴대전화까지 확보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하고 지휘부의 보고를 늦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용산서 정보과장이 헬로윈 관련 문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보과장실은 이번에도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수부는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장실 그리고 용산구청장실에 대해서도 헬로윈 안전대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참사 당일 112 상황실을 비운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과장, 그리고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1차 책임자들의 혐의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처럼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특수부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특수본 수사가 경찰 지휘부도 겨냥하고 있죠. 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익은 경찰청장과 김광우 서울경찰청장의 집무실이 처음으로 포함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찰 수뇌부 역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고 사태를 뒤늦게 인지한 데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특수부는 윤 청장과 김 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당일 통화와 메시지 기록을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청장은 사건을 인지하고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윤 청장은 자느라 보고를 늦게 확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압수물과 통신 기록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윤 청장과 김 청장의 입건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만 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수본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만큼 소방과 행정조직 윗선은 업무상 과실 책임이 없었는지 살펴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서는 불법 건축물 때문에 도로폭이 좁아져서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행 강제금만 매기고 방치를 해왔던 서울 용산구청이 최근에 뒤늦게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이런 조치를 미리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어떤 건축물들이 고발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까? 네, 이번에 고발된 건축물은 참사 현장 주변 5곳입니다. 지금 지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참사 현장과 맞닿아 있는 해밀턴 호텔 본관과 별관, 인근 골목에 있는 불법 건축물들이 포함됐습니다. 용산구청은 이곳들에 대해 그제 서울 용산경찰서에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거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참사 발생 9일 만입니다. 해밀턴 호텔은 본관 뒤편 테라스를 무단 증축하는 등 이번에 고발된 불법 건축물들은 인근 골목들의 도로폭을 더욱 비좁게 해 참사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해밀턴 호텔은 지난 2013년부터 불법 증축으로 적발돼 왔지만 4억 5천만여 원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 배짱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이들을 관할하는 용산구청은 2차례까지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행되지 않으면 고발 또는 운영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것 외에 특별한 조치를 하진 않았습니다. 구청이 이들 불법 건축물을 경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맞닿은 해밀턴 호텔 본관의 가벽은 불법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고발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이번 고발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 강제 대집행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용산경찰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 불법 증축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이번 고발건을 넘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수본은 해밀턴 호텔 사장을 불법 증축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바로 그 순간 골목의 상황이 담긴 CCTV를 YTN이 확보했습니다. 참사 발생 2시간 전부터 시민들은 한 발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태였지만 다급한 112 신고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골목은 2시간 전인 저녁 8시 무렵부터 이미 인산인해였습니다.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일방통행을 하면서 인파가 빠지기도 하지만 이태원역으로 나 있는 골목 아래쪽이 워낙 꽉 막힌 탓에 또다시 정체를 반복합니다. 저녁 8시 9분, 넘어지고 다치고 난리가 났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시점엔 이미 시민들이 골목에 사실상 갇혔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려는 사람들과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뒤엉킨 겁니다. 세 번째 112 신고가 접수될 무렵 시민들은 가게 난간을 붙잡거나 앞사람 어깨를 붙잡고 겨우 한 걸음씩 내딛지만 아직도 경찰관은 보이지 않습니다. 밤 9시쯤 접수된 5번째 신고에 가장 긴급한 상황인 코드 제로를 처음 부여한 경찰. 현장에 출동해 일대 시민들을 통제한 뒤 종결 처리했다지만 CCTV에 담긴 참사 현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결국 50여 분 뒤엔 떠밀려 내려오는 인파에 골목 아래쪽 시민들까지 속수무책으로 넘어집니다. 그렇게 파도처럼 쓸려 내려오는 인파에 팔을 들고 중심을 잡던 시민들은 10여 분 뒤엔 자리에서 골목 위쪽을 우두커니 바라봅니다. 골목 위쪽에서 참사가 난 겁니다. 경찰관 3명이 인파를 뚫고 골목 위로 다급히 뛰어 올라가 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울 시내 집회가 마무리되고 야간 대기 중이던 기동대가 용산경찰서에서 처음 출동 지시를 받은 건 이로부터 1시간 뒤. 참사 발생 전까지 현장 질서 유지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이태원 파출소 소속 20여 명뿐이었습니다. YTN 송진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7만 7천 명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입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2,841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67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취업자 수가 지난 5월에 93만 5천 명 늘어난 이후에 5달 연속 증가폭이 줄어든 것입니다. 둔화 양상이 뚜렷합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46만 명 늘면서 전체 취업자 증가분 가운데 68%를 차지했습니다. 제조업은 20만 명, 숙박과 음식점업은 15만 명 늘었지만 도소매업은 6만 명, 금융과 보험업은 1만 5천 명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에는 연 3.75%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한국금융연구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3%고요. 한국은행이 이번 달에 0.25를 올리느냐 0.5를 올리느냐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연 3.75%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5.2%를 기록한 뒤에 내년에는 3.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고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올해는 1,305원, 내년에는 1,36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고요. 경제 성장률은 내년에 1.7%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자금 시장 경색돼서 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돼서 건설 시장은 특히 그렇습니다. 한 건설사가 재개발 조합에 맡겨놨던 입찰 보증금까지 회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재개발 사업장입니다. 시공을 맡은 한 건설사는 최근 입찰 보증금 100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당장 사용해야 하는 자금이 아니라면 회수하는 것이 조합과 시공사 모두에게 도움된다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입찰 보증금은 조합 사업비로 사용되고 조합에 수익이 발생하면 돌려받는 게 통상적인 만큼 자금 유동성과 관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 중에서도 금융비용 상환을 위해 현금 확보에 나서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입찰 보증금 회수 등 자금 수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건설사들도 자금 조달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 7천억 원 규모 서울 둔촌주공 PF 차원 발행 때는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투입됐을 정도입니다. 대규모 사업장마저 차환에 실패하면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눈앞에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건설사, 시행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비상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산업 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중견 중소 건설업계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네, 사실상 지금 일부 대형 건설사를 제외하면 신규 주택 사업을 위한 PF는 지금 중단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중견 중소업체가 주로 이용하는 농협, 신협 등이 올해 신규 PF를 중단하겠다고 밝혔고요. 금융권 대출이 쉽게 이뤄지던 부동산 호황기 때는 뜸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 PF 보증가입도 급증했습니다. 매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해서 인기가 낮았던 제도인데 요즘은 보증 없이는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건설 부동산업체가 보증받은 PF 규모는 1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넘게 증가했습니다. 금리 인상 및 주택경기 둔화로 통상적인 PF 대출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공사 보증을 신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8월까지 도산한 건설사는 8곳으로 집계됐는데 매출액이 500억 원을 넘는 중견 건설사 3곳도 포함됐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가 올겨울에는 다시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감염 취약계층에 대해서 백신 접종률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나오십시오. 네, 최명신입니다. 네, 확진자하고요. 사망자 증가 추이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2,472명입니다. 어제보다 100여 명 많습니다.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 8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7천여 명, 2주 전보다는 2만 1,000명 정도 늘어나서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4주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감염 재생산 지수도 3주 연속 1을 웃돌면서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확진자 증감과 통상 2, 3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추이도 심상치 않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4명 줄긴 했지만 여전히 300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여름 재유행 때 500명대 후반에서 정점을 찍고 계속 감소해 지난달 22일 200명대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후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59명 발생해 지난 9월 25일 이후 45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4주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월 둘째 주 15%대에서 점차 늘기 시작하더니 11월 첫째 주엔 36.4%까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인 재유행에 대비해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시설 입소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백신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행 의료 시스템 안에서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동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 관심도와 연구 가치가 높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민간에 공개하는 빅데이터 플랫폼도 올해 말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변이 대응 개량 백신이 중증 예방 효과가 입증된 만큼 겨울철 추가 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막대한 적자로 거액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국내 자금 시장 전체가 경색되게 한 한전이 배전 협력업체들의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깎으려고 했습니다. YTN 보도 후에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 관계자가 진짜로 줄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은 배전 협력업체들의 반년째 공사대금 2,300억 원을 안 주면서 일부 공사비는 40% 넘게 깎도록 공사대금 계산법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력의 모세혈관을 책임지는 배전 전문업체들이 대상인데 당장 전신주를 보수하건 새로 세우건 시공 통보는 이어지고 있어서 미지급 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약 도중에 공사비 계산법을 바꾸고 밀린 돈도 새 계산법대로 지급하겠다는 한전 계획이 일종의 갑질 아니냐는 YTN 보도가 나오자 한전은 개선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경영지원부사장이 직접 챙기고 간담회를 열면서 업체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겁니다. 이후 한전은 수차례 한국전기공사협회와 공사대금 계산법인 품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계산법을 묶인 대금에 일괄 적용해서 지급하겠다는 기존 방침은 꺾지 않았고 배전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급단체인 협회와 협의를 통해 품셈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공통보, 시공지시는 계속 오늘도 내려지고 있거든요. 예상부족으로 공사대금 지급이 어렵다는 얘기는 돈은 없는데 일부터 일단 시키고 보는 최악의 갑질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전은 안전 때문에 공사 방식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계산법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년째 일부 공사비를 안 주는 건 새 계산법으로 돈을 더 받을 수도 있으니 협력업체들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금 지급을 안 하는 것도 계산법 변경을 추진하는 것도 돈과는 상관이 없다는 한전. 하지만 취재진은 한전 예산 담당자의 전혀 다른 얘기를 확보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돈을 주려고 하면은 제가 지금 돈이 없잖아요.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걸 조달을 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진짜로 돈이 없어요. 한마디로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는 오히려 한전을 향해 계속해서 긴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이내 사실 더 줄이라고 지금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전에 대한 정부의 긴축 압박 여파가 협력업체에까지 영향을 끼친 거로 보입니다. 일방적인 공사비 지급 축소는 한전의 신용도 위기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산 압박을 받는 한전이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전체의 공기업이 심각한 신용도 하락을 겪게 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의 불공정 거래 행위 문제에 대해 정식 조사로 전환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7명이 목숨을 잃은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와 관련해서 노동계가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도 입건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감식 결과가 늦어지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지하주차장에서 난 불로 노동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 사고 한 달여 만인 지난달 31일 대전고용노동청은 김영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하청업체 2곳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노동계와 진보정당은 실질적인 최고 경영 책임자인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이권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재벌 총수에 대한 봐주기이자 현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재 참사의 실질적인 최고 경영 책임자인 정지선 회장을 입건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대전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합니다. 영업이 중단된 현대 아울렛에서는 지난 3일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들을 빼낸 데 이어 이번에는 지하층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사 측은 지하 창고에 보관된 물건을 빼내고 내부 청소를 진행하기 위해 작업자를 투입해도 될 정도로 안전한지 민간업체가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점검으로 곧바로 지하층에 대한 청소가 이뤄지고 영업이 재개되는 건 아닌 거로 전해졌습니다. 대전노동청은 현대백화점 측이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할지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아웃렛 안전관리 담당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감식 결과 통보가 늦어지면서 화재 원인이나 소방시설 작동 여부 등 중요한 사실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재 재현 실험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 수사 결과 발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미국 시간은 지금 동부 기준으로 저녁 8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간선거 상원의원은 100석 중에 3분의 1, 하원은 전원을 뽑습니다. 430여 명, 그리고 주지사 50명 중에 36명 뽑는 큰 선거입니다. 현장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수도인 워싱턴 취재하고 있는 권준기 특파원이 지금 왼쪽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은 남쪽, 동부의 남쪽, 여기가 이제 접전지입니다. 조지아주입니다. 여기서 염혜원 기자 취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권 특파원부터 자세히 상황 듣겠습니다. 지금 투표는 동부 지역은 마감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은 현지 시각 저녁 8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10시에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중서부는 아직 투표가 진행 중인데 가장 늦게 끝나는 하와이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에 투표가 마감될 예정입니다. 투표가 마감된 지역은 지금 개표도 차례로 시작이 됐고 출구조사 결과도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동부 지역 상황을 보면 공화당이 이기는 곳이 58곳, 또 민주당이 앞서는 곳은 41곳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석을 차지할 거라는 전망이었는데 아직 좀 이르긴 하지만 공화당이 개표 상황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박빙 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던 상원 선거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 상원은 35명을 뽑는데 지금까지 9곳 결과가 나왔는데 공화당이 5명, 민주당이 4명 현재까지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원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경합 지역인 조지아 또 펜실베니아 등은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엔 좀 이른 상황입니다. 다만 조지아주 출구조사를 보면 현역인 민주당 원옥 의원에 대한 여론이 좀 더 우호적인 것으로 나온 게 있어서 민주당이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표에서도 원옥 의원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지아 상황 좀 이따 염 기자한테도 또 물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상원은 주마다 이제 2명씩 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주에서 2명씩 모두 100석입니다. 지금 민주공화 양당이 절반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운명이 엇갈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권 특파원이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공화당은 이 하원 다수석을 차지하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각종 비위에 대해서 조사에 나서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차남의 이 탈세 의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 수사 등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백악관은 앞으로 의회에 잇따른 공세를 방어하는 데 집중하게 돼서 새로운 정책 추진은 좀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상하원 모두 야당인 공화당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레임덕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케빈 메카시는 CNN과 인터뷰에서 탄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진 않겠지만 절대 이용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라고 말해서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자, 염혜영 기자 잠깐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권특파 마지막으로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 여기에는 선거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네, 공화당은 이 바이든 대통령 대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걸 손보겠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 수정이 워낙 쉽지 않은 일인데다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부분은 공화당도 손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어서 쉽게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 공화당이 민주당보다는 좀 더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는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외교위원회의 기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에는 공화당이 추가 지원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승인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물론 미국의 전반적인 여론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와야 된다는 쪽이어서 지원을 끊진 않겠지만 축소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선 시기에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주 15일 중대 발표를 예고했는데 다음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선거 직후부터 사실상 2024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돼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동력은 더욱 힘이 빠질 거란 전망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출구 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경합 지역 5곳, 5개의 주, 이 가운데 한 곳이 조지아주. 이 동부 쪽에서 가장 남쪽입니다. 반도인 플로리다를 빼고는 가장 남부인 조지아주에서 취재하고 있는 염혜원 기자. 조금 전에 권특파원이 상원의원 특히 관심이다 했는데요. 지금 상황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조지아주 선거도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순차적으로 개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몇몇 선거구에 출구조사 결과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일이었지만 휴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있는 이곳 조지아주 에선스 지역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조금씩 조정을 해서 선거에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던 건 조지아의 경우에는 바로 사전 우편 투표의 수치였습니다. 실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오늘 투표를 했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져봤는데요. 우편으로 했다는 답변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연구팀에서 지금 이 수치들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4,500만 명 이상이 참여를 했고요. 이곳 조지아주에서만 250만 명이 넘었는데 지난 2018년 선거 이후에 최다입니다. 네. 자, 미국도 이제 사전 투표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편으로 특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조지아주가 이번 선거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왜 이렇게 초접전 지역인지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조지아주가 이번 선거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는 대선과 함께 치러졌던 지난번 선거에서 조지아주의 선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조지아주는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남부 지역, 그러니까 딥사우스 가운데 하나인 주인데 원래 보수 색채가 강한 곳입니다. 공화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곳이죠. 지난 대선에서 그런데 큰 정치적인 지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에게로 표심이 움직였고 상원의원 2자리도 모두 결선 투표까지 간 끝에 민주당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지금과 같이 팽팽한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현직인 조지아주 최초의 흑인 상원의원, 목사 출신이죠. 민주당 라파엘 워녹 후보와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한 공화당의 허셜 워커 두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그야말로 박빙인 만큼 지난달 28일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애틀란타에 지지 연설을 오기도 했고요. 또 두 후보는 서로의 과거 개인사까지 들추어내면서 엄청난 비방전을 선거 막판까지 펴기도 했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지아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조지아가 다시 보수세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락호락하게 공화당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 같진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반을 얻는 후보가 없다면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는 조지아주 법에 따라서 다음 달 6일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까지 간다면 두 후보 모두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미국 중간선거 남의 나라 일이긴 하지만 우리한테도 직접적인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특히 우리 현대기아차가 집중적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번 선거 결과가 우리 기업들한테도 영향 미칠 수 있습니까? 네, 지난달 말에 미국 서베너 인근의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현대차의 대규모 전기차 공장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조지아주의 정치인들이 다 모였는데요. 라파엘 워녹 상원 의원과 존 오소프 상원 의원 그리고 버티 카터 하원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직접 피해를 보는 만큼 이 정치인들이 어떤 발언을 할까 관심이 쏠렸는데요. 특히 원옥 상원 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최근 조금 변화의 기울을 보였습니다. 조지아 유권자들 사이에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해당 법안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여론을 생각한 원옥 의원의 선거 캠프에서는 이 결정은 실수였다. 이렇게 뒤늦은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상원 의원이 당선이 돼야 우리 기업에 더 유리한 거 아닌가 이런 예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의 반대에도 해당 법안을 개정을 하려면 공화당이 상원에서 60석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데 현재 미국의 상원의 그 판세를 보자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요즘 미국 정치권의 기조가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민주당이 중간 선거용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던 측면이 컸기 때문에 선거 뒤에는 조치가 다소 완화된 하위 시행령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기대도 조지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모레 1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에서 잇따라 열리는 아세안 회의 그리고 G20 정상회의에 차례로 참석을 합니다. 11일부터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아세안, 13일 밤에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을 해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국가안보실은 한미일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협의 중이고 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일정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난 지금도 서쪽 지방은 안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초미세먼지까지 말썽인데요. 낮 동안 안개가 거치더라도 수도권과 충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선선하겠는데요. 서울 17도, 대전 18도, 광주와 부산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지역은 금요일까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리겠고 이후에는 날이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호흡기 안 좋은 초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개인 위생관리와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오늘의 전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장동 사건 수사 관련해서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속보가 떴습니다. 정진상 실장과 관련해서 지금 자택 그리고 당사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오늘 자택의 압수수색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대치 국면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국회 그리고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죠. 예.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실장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회 현장이라든지 또 지난번 당사에서도 대치 국면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에 민주당 차원에서 좀 협조하지 않는 모습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김용 부원장의 전격 기소가 이뤄졌고 또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은 뭔가 불법 정치 자금 그리고 여기에 대한 뇌물 등 대장동과 연결고리가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명확한 혐의들을 포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김용 부원장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기간 안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관련된 수사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와 이러한 대장동 일당의 불법 정치장과의 연결고리들을 찾아나가는 수사가 조금 더 본격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저희 취재기자 전원을 들으니까 민주당은 그 정진상 실장은 국회에서 근무하고 민주당에는 뭐 그 사무 공간이 없는데 왜 민주당 상까지 왔느냐라는 입장이라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당대표 정무실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당사에는 전혀 사무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아예 당사에는 사무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이 오지도 않았고 근무도 안 한 공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 정무실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그 김용 부원장 관련돼서 기소를 하고 정진상 실장까지 압수수색을 하려고 시도하는 걸 보면 이 문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까지도 수사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나. 아마 검찰은 그런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규가 입을 연 이후에 김용 부원장이 이제 구속 기소가 됐고 그리고 김용 부원장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또 이제 묵비권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오늘 이제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걸 보면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좀 시간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와서 많은 얘기들을 쏟아냈는데요. 작은 돌 하나만 던졌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대한민국 검찰이 생각보다 수사를 잘하더라. 많은 내용들이 확인이 났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혐의를 포착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유동규 전 본부장 혼자만 얘기하는 것만 같고 죄에 대한 입증 여부 따져묻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김용 부원장에 대한 전격 기소가 이루어지게 된 것도 돈을 만든 사람, 전달한 사람, 그러니까 실제 말하는 대장동 일당들의 주장들과 거의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합치가 됐기 때문에 기소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정진상 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행위처럼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혐의를 바탕으로 뭐 체포영장을 실질적으로 청구를 한다던가 이후에 구속을 통해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들 여전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강제 수사의 속도가 조금 더 강하게 나는 과정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도 결국 피해갈 수는 없는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그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그 받았다는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받은 것이다라고 영장에 적시했고요. 오늘 이 정진상 실장의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는 뇌물 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제 그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보면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없었고 이게 뭐 경선 과정에서 자금으로 쓰였다 이런 이제 정황이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뭐 예컨대 공소장 내용 중에 명확한 증거로 보이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컨대 메모장이라고 하는 것도 유동규 씨한테까지 넘어간 정황만 있는 메모장이고요. CCTV를 분석하고 뭐 휴대전화를 분석해서 어느 지역이라고
나온다. 길거리에서 이제 돈을 주고받았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정에서 저는 다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자체가 다 거짓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지금 뭐 같이 술을 마시고 뭐 접대를 받고 이런 문제로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대선 장관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 볼 때는 짧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강제 수사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을 삼으려고 하는 의도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재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창피 주기, 망신 주기가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오늘 뭐 압수수색 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고요. 전국 소식 키워드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어제 예결위에서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는 분명 없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한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뭐 한덕수 국무총리뿐 아니라 정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 모두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 사고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이러한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비하는 일을 조금 더 철저히 했었으면 어땠을까? 혹은 아니면 그 당시 초창기 신고가 들어왔던 시간, 그리고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호소했던 오후 6시 이후,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던 10시 15분 전후 경우로 경찰 등이 응급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굉장히 짙게 뵐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나서서 이 일에 분명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일에 대해서 아마 무한한 책임감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또 국무총리로서 책임감을 통감한다 정도의 의미를 담아서 한 발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국가는 없었다라고 한다면 국가에서 이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제 그런 그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국가는 없었다고 하는 얘기는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누가 이 책임을 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보면 대통령께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 외에 그럼 직접적으로 이 일과 관련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어떤 그 권한과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희생자 가족들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또 국민들이 볼 때도 국가가 제대로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이 현장에 갔냐 안 갔냐의 문제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고 누가 지휘 책임이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국민들은 묻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물러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이 현재 국민들이 요구하는 총리든 행안부 장관이든 경찰청장이든 이런 분들의 책임 있는 어떤 그 결단 또는 대통령의 책임 있는 인사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어떤 황망함 그리고 분노 이 부분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국 어느 선까지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가 이제 남은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사퇴 요구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답을 좀 피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수습으로 가닥이 지금 잡힌 걸로 봐야 될까요? 사고 발생 초기부터 일단 이 일에 대한 수습 그리고 유족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부상자에 대한 회복 뭐 이런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얘기들을 쭉 해왔죠. 결국 진상을 규명하고 여기에서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먼저 지켜보자라고 하는 게 정부 입장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윤희근 청장 혹은 이상민 장관 등 핵심적인 주무부처 장관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 이른바 정치적 면죄부를 준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김대기 실장도 나와서 자리에 연연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었고요. 현재로서는 아마 정부 입장에서 가장 쉬운 일은 누군가에 대해서 자리에서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그리고 일단락을 짓고 국면의 다른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제일 손쉽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윤희근 청장에게 분명한 지시를 내렸거든요. 경찰청장으로 할 수 있는 분명한 진상 조치들에 나서라 스스로가.
그 내용이 윤희근 청장에게 면죄부를 줬냐라고 하면 오늘 경찰 특수본에서 윤희근 청장에 대한 휴대전화 등 강제 압수수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습은 수습대로 해나가되 관련된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져 묻고 그리고 이 일에 이어서 정무적, 정치적 책임의 범주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져가게 되는지도 결국 인사권자의 고민이고 역할이 될 것이거든요. 현재는 지금 정치적인 국면으로 이걸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선택지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상을 면밀하게 규명하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일을 해나가고 마지막 순간 어느 정도의 수습 국면들이 정리가 됐을 때 정치적, 정무적 책임의 과정들은 대통령의 결단의 몫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어제 세월호 때 이주영 당시 해수부 장관이 8개월 수습한 다음에 사퇴하지 않았냐라고 언급했다는데 이제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하면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이 되지 않겠어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국민적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찰과 소방이 있었어도 그 해결 안 될 수 있는 문제였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분노를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럼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수습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습 이후에 그러면 물러나겠습니다고 약속을 하든지 그럼 국민들 볼 때 그래도 인정할 겁니다. 어느 정도는. 만약에 이주영 장관, 전 장관 같은 경우 세월호 참사 때 본인이 그럼 왜냐하면 수습이 먼저기 때문에 수습하고 그러면 물러나겠습니다. 약속하고 물러났어요. 그건 책임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금 현재 이상민 장관의 태도를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 답변하는 모습 보면 물러날 생각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책임질 생각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하듯이 하시는 모습이 사실은 국민적 분노를 더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만약 김대기 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추순으로 간다고 하면 명시적으로 이상민 장관이 수습이 먼저기 때문에 수습하고 그리고 물러나겠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 그래 어느 정도 인정이 되네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명시적 표현도 없고 국회 답변 내용을 보면 본인은 별로 그렇게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대통령과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을 볼 때 이분이 물러날 생각이 있는 것인가 책임질 생각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 공방이 뜨거운 그런 심각한 국회 상황이었고 어제는 또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국정감사 도중에 이런 메모 때문에 논란이 커졌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저 종이에 적힌 글씨 확대해보면 웃기고 있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거 누가 쓴 겁니까? 현재 김은혜 수석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종이 이 메모장은 강순규 수석의 메모장인데요. 어제 있었던 해명, 설명을 들어보니까 국회 내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 질의 과정 속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난날 있었던 사적인 대화 과정 속에서 나왔던 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 자리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태원 할로윈 참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 내용들을 하나둘씩 따져 묻기 위한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국회 상황들이 엄중할 수밖에 없었죠.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김대기 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입이 10개라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중간에 두 수석은 퇴장 조치를 당하게 됐고 앞으로 있게 되는 국회에 출석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상황이 오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엄중 경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소야대의 국면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12월 초에는 예산안 처리 법적 시한이 이제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제출한 예산안이 처리되기 위해선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부족할 대통령실의 참모들의 일어나지 말아야 될 구설수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고 있어서 좀 충격적이고 참담한 마음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리더십을 이 대통령실에서 빠르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어제 상황을 잠깐 보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그리고 이제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보시죠. 배석하신 분 중에서 이걸 쓰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쓰신 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니랄까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이태원 참사 가족 유가족들. 자, 잠깐만요. 모두 저를 통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강승규 수석과 제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안에 적은 거를 혹시나 이렇게 국감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춰질까 봐 우려돼서
제가 지웠습니다. 강덕구 의원.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빚어지게 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잘 납득을 하겠습니까? 강성규 수석 이야기해 보세요. 필담으로 했다가 바로 지워버린 것인데 엄중한 국감장에서 오해를 불러일 건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어쨌건 오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강승규 수석도 얘기하잖아요. 엄중한 국정감사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안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 참사가 일어나가지고 12구 참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집중해서 얘기 들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사안에 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저게 만약 야당 의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야당 의원들은 저기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저건 정말 너무너무 잘못된 행동이에요. 자기들끼리 사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듣지도 않고 지금 수석들이 앉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질타하고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사적 대화 나누고 거기다 웃기고 있느라고 쓸 수 있는 겁니까 대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나와서 수석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국민들이 지금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집중하고 정말 성심성의껏 대답해야 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적 대화라도 저 자리에서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요, 저 두 분의 행동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저는 이거 그냥 사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께서도 엄중하게 경고해야 됩니다. 저런 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저것도. 저런 행동 자체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대기 비서실장도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했는데 간략하게 어제 또 답변 중에 화제가 됐던 부분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고 김대기 비서실장이 답변을 했죠. 네, 그 자리 그 시간 대통령은 사무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랑 김의겸 의원이 이제 법사위 등 국회에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사건건 충돌하는데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에서 김의겸 의원은 끝끝내 미안하다, 뭐 죄송하다 등에 대한 발언들이 없는데요. 명확한 가짜 뉴스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곳저곳 심지어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갔다고 주장하는 시간 사무실에 있었다는 언급까지 나온 만큼 두 번 다시 이런 논란들로 국민께 우려를 끼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예. 자,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풍산개 논란에 대해서 차라리 북송을 시켜라 이렇게 비아냥되기도 했는데요. 정치권에서 지금 파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지금 풍산개는 어디 있는 겁니까? 현재 동물병원으로 가서 이제 위탁을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 이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제 북송은 좀 찬성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풍산개들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료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가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예인이 사실 그 풍산개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이 시국에 적절한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최근에 또 반려인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여당과 야당에 대한 정치적 쟁점화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같이 가족처럼 한 4년 넘게를 지냈던 풍산개를 구태여 갑자기 납득 불가능한 이유를 들어서 반환하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핵심은 시행령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럼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키우는 게 시행령상으로는 불법인가요? 위탁 협약서를 맺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풍산개를 키울 수 있도록 배려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 전 대통령 측이 얘기하고 있는 건 명확한 규정의 미비 때문에 그 규정을 기다렸는데 이 내용이 되지 않아서 두 마리를 반납한다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반납하게 된다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있던 아이들은 3명입니다. 그럼 풍산개에 반납했던 곰이, 송강 말고 한 명의 그 어린 그 강아지가 한 명 더 있는데요. 그 반납을 결정할 거면 3마리가 다 국가 기록물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다 반납한 것도 아니고 좀 석연찮은 이유들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이거 비용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야박하게 반환 결정한 거냐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도 좀 다 차치하고 약간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가족처럼 지냈던 아이들을 저렇게까지 하는 문 전 대통령의 모습에서 썩 국민들께 좋은 모습이 비춰지지는 않기 때문에 또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했던 내용들로 BBC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북한이 선물한 것을 반환했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별로 적절치 않은
이 문 전 대통령 측의 행동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뉴스가 양산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협약을 해서, 그러니까 취임하고 나서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위탁 관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했던 게 뭐냐면 빠른 시간 안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위탁 경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금. 행안부에서는 몇 번 이 기록물 대통령 기록관실에서는 이렇게 바꾸자 하고 제안을 했는데 이게 국무회의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걸 거부했다고 하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에요, 지금. 왜 빨리 처리를 안 하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지금 추진 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왜 빨리 이걸 처리를 안 하냐는 거예요. 처리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양측이 서로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생물이기 때문에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다. 그건 맞아요, 시행령에. 그럼 위탁 관리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럼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지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규정이 6개월이 지나도록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미비된 상황에서 계속 위탁해서 키우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빠른 시간에 처리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 기록관실에서는 처리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뭔가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갈등이 일어난 건데 저는 조금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실에서 좀 더 빨리 문제를 처리해서 관리 규정을 만들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 문제가 충돌의 양상으로 간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양측이 빠른 시간 안에 저는 해결됐으면, 물론 이제 반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풍산개가 잘 기를 수 있도록 위탁 기관을 잘 찾아서 위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측에서는 지금 이번 사안은 문 전 대통령 측에 오로지 결정한 것이고 입안 과정을 기다릴 수도 있는데 바로 반환을 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측에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진실성이나 아니면 어떤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다려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건가요? 그렇게 본 거라고 본다는 거죠. 저건 제 판단입니다. 100% 제 판단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도 기다려도 차일피를 미루면서 안 하지 않을까, 이런 불신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하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일 겁니다. 왜냐하면 규정이 미비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만들어갈 수 있는 기간들이 있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안 된다고 가족 같은 아이들을 그냥 갑자기 반환시키고 파양하게 됐다는 것은 이 반려동물들과 함께 지내면서 있었던 정이라는 게 아예 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따뜻한 이미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했다고 얼마나 좋아하면서 함께 같이 지내왔던 일들, 그래서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도 같이 내려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했던 협약서까지 있었던 건데 그런 내용들을, 이런 절차상의 문제들을 들어가면서 전격적으로 파양, 반환 결정도 하게 됐던 모습들에 결코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인식으로 남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국민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전국 현안에 대해서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의 견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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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로나19가 이번 겨울에 재유행 가능성이 심상치 않다라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의 브리핑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들어보겠습니다. 225명으로 전주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서 추가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면역 회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BQ.1.1, BF.7 등 신규 변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변이의 국내 발생률은 현재는 1에서 3%로 높지 않지만 해외 유입 사례에서 검출률은 2~3배 이상 높으며 프랑스, 미국 등에서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향후 우세화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유행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과 민간연구진은 수리 모델링을 통해 겨울철 유행을 예측하였습니다. 겨울철 유행은 변이 발생 영향 등의 시나리오에 따라 최대 5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폭넓게 전망되었습니다. 정점은 변이 유입 상황에 따라서 12월 혹은 그 이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대 18만 명 발생, 정점 주간의 일평균이 13만 명이었던 지난 여름철 유행 수준 이내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요인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신규 변이 유입이 높지는 않지만 신규 변이의 국내 유입과 확산에 따라 재유행이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국민께 말씀드립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겨울철 유행은 여름철 유행 수준 이내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여름철 유행 대응 시와 같이 시간, 인원 제한 같은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방역, 의료 역량으로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백신과 치료제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 중이고 진단검사 역량도 충분합니다. 아울러 현재 보유 병상은 6천여 개로 일 확진자 19만 명 발생까지 대응 가능하고 지정 병상 이외에 일반 2천여 개의 일반 격리 병상도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방역당국은 예방접종과 먹는 치료제 투약, 감염 취약시설 보호와 변이 감시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먼저 동절기 추가 접종률 제고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BA.1 기반 모더나 화이자, BA.4-5 기반의 화이자 이가 백신 3종을 중심으로 동절기 추가 접종을 시행 중입니다. 이가 백신은 기초 접종을 완료하신 18세 이상 누구나 접종이 가능하며 BA.4-5 기반 화이자 이가 백신도 다음 주 11월 14일부터 접종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체 인구 대비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3%에 불과하며 고위험군인 60세 이상과 감염 취약시설의 접종률도 각각 9%, 6.9%로 아직 낮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접종률이 낮은 주된 이유는 많은 국민들께서 2번 이상 접종을 완료했고 또 코로나19에 감염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코로나에 충분한 면역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이라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감염 경험 또는 초기 유행한 바이러스로 만든 단가 백신 접종만으로 이번 겨울을 안전하게 나기에 면역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염 또는 접종으로 획득한 면역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점차 감소하고 또 면역 회피 특성을 보이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타깃으로 만든 이가 백신은 중증, 사망 예방 효과가 확보되는 한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건강 취약계층, 대표적으로 60세 이상 고연령층, 요양병원 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 거주자, 이용자, 감염 시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 보유자는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60세 이상에서 약 75만 명이 미접종자이고 이전에 3, 4차 추가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께서는 중증 사망의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기초 접종과 동절기 접종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기저질환 발생률이 많이 높은 50대와 환자들과의 접촉이 많은 보건의료인도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동절기 추가 접종이 원활하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예약 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예약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신속한 접종을 위해 17개 시도별로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자체 접종, 방문 접종 시행을 독려 지원하고 방문 접종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국민들께서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여 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에 관한 최신 정보들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관계 부처와 노인단체, 장애인협회, 지역의사협회 등과 협조해서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 접종 독려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고위험군의 중증화 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먹는 치료제 투약 또한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현재 68만 명분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도 1분기 도입 예정이었던 물량인 팍슬로비드 20만 명분을 올해 12월 조기 도입해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네,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 와이어 투 와이어, 즉 시즌 첫날부터 끝날까지 1위였던 완벽한 우승이었습니다. 네, SSG 왕조의 시작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가을 야구 10경기 연속 만원 관중을 기록한 한국 시리즈 6차전. 3회 키움 임지열이 폰트를 상대로 투런포를 치며 선취점을 냈지만 SSG는 전병호의 악송구를 틈타 따라붙었습니다. 6회 이정호의 솔로포로 또다시 달아난 키움. 하지만 키움 수비는 포구 실책으로 흔들렸고 SSG는 요키시를 상대로 김성현이 2타점 결승타를 날리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김광현은 9회 마운드에 올라 팀의 승리를 마무리했고 선발 폰트는 한국 시리즈 2승을 거뒀습니다. 창단 2년 만에 첫 통합 우승. SK 와이번스 시절을 합치면 12년 만의 통합 우승입니다. 매 경기마다 정말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계속된 승부였습니다. 상대에게도 존경을 표하고 싶고요. 그동안 선수들 많이 인내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코치들도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정말로 대기록을 세운 것 같습니다. 최우수 선수로 뽑힌 40살 김강민은 동갑내기 추신수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 반지 꼭 찢자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킨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좀 벅차올랐어요. 20대 때는 그냥 좋기만 했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마냥 좋았어요. 근데 40대 때는 눈물이 나네요. 정규 시즌 단 하루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은 SSG. 한국 시리즈까지 무결점 우승에 성공하며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네, 조금 전에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해밀턴 호텔의 대표를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11시부터 호텔 대표이사 집을 비롯한 3개 지역의 3개소에 수사관 14명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참사는 그 좁은 골목에 있는 불법 건축물이 피해를 키웠다는 그런 분석이 잇따랐었는데요. 오늘 호텔 공간 2층 후면, 별관 1층, 본관 서측에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고 해당 도로를 허가 없이 정령한 혐의를 적용해서 해밀턴 호텔 대표를 입건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축법, 도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해밀턴 호텔 불법 건축물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네, 원인과 책임 밝히고 또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되겠죠.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국가 재난 안전 시스템 패러다임 바꾸겠다 밝혔습니다. 네, 중대본 브리핑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손을 들고 먼저 소속과 성함을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김인구 기자입니다. 행안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압수수색 대상에서 행안부는 제외됐는데요. 행안부에서는 내부적으로 행안부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던 걸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하나 더요. 이상민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행안부와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 중대사고에서 이 행안부 장관이 권한도 책임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법적 근거로 나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행안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제도 문제점이나 제도 개선 방안들을 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장관님께서 어제 국회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대응에서 행안부 내부적으로 좀 대응이 부적절했던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그동안 이제 답변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 소방 상황을 접수하고 그걸 내부적으로 이제 전파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너무 형식적인 대응 단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조금 빠른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마이크를 켜고 질의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뉴스원의 박동혜 기자입니다. 저 소방청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 등을 통해서 참사 당시의 소방 무전 기록이 좀 공개됐는데요. 그 무전 기록을 보면 현재 참사 발생지로 알려진 이태원동 119-3번지 일대 이외에도 이태원동 119-20번지, 119-29번지에 대해서도 압사자가 있었다는 신고가 있었고 구급대를 그쪽으로 보내야 한다는 명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119-20번지, 119-29번지 일대에서도 압사 사상자가 있었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그 사고 발생한 현장의 그 T자 부분 위쪽에서 압사 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부상자들을 시민들이 이송시켜서 좌측으로 이송시킨,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압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 한겨레 신문 손지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명확하게 저번에도 답을 안 주셔서 계속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이제 행안부에서 10시 53분 상황관리 철저의 4가지 지시 서울시 용산구에 했다고 나왔고, 이게 최초 보고가 11시 27분, 용산구가 47분에 했다고 또 답변 주셨는데, 근데 이게 지시사항 4가지에 포함됐던 재난문자 방송이 보고 시간보다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 브리핑 답변에 서울시 용산구에서 시간대별 조치 사항을 상황실에 보고했다라고 서면 답변에 써 있었는데, 근데 이게 보고 시점이 이행 시점보다 지금 빠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시한 사항을 제때 잘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남는 상황이어서요. 행안부가 지시한 4가지 사항에 대해 용산구 서울시가 이 시간대별 조치 사항을 어떻게 답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치단체 그 서울시하고 용산구가 이제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상황관리관을 현재 파견하라고 하는 거하고요, 재난문자 발송, 그다음에 임명 대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문자는 조금 늦게 발송이 됐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이제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늦게 아직 이제 재난문자를 발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재차 또 재난문자 발송을 지시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재난문자 관련해서는 이제 서울시하고 용산구에서 그 추가적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좀 추가로 좀 확인해서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서울시와 용산구에서 이 당시에 보고했던 시간대별 조치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용산구에서 저희한테 이제 그 상황 보고를 이제 쭉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서울시나 용산구가 조치한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유관기관의 관련 활동들을 정리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섞여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은 좀 내용을 보고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김윤구 기자입니다. 소방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응 2단계 상향 제가 월요일에도 여쭤봤었는데 1단계에서 2단계까지 30분이 걸렸고 또 3단계 11시 48분까지는 총 1시간 33분이 걸렸었는데요. 이 대응이 늦었던 측면이 있는 건 아닌지 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용산 소방서장은 이 대응 단계 상향, 2단계, 3단계 상향에서 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기자님, 예. 네, 답변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질문 하나씩 끊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대응 단계의 발령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대응 단계는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 지휘관이 상황을 보고 인지되는 사고의 규모라든가 동원되는 동원 소방력의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단계적으로 현장 지휘관이 발령하는 사항입니다. 네, 미국 중간선거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쯤 되면은 대략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상원은 혼전 양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대 양당이 의원의 의석의 절반씩 나눠 가진 상황이라 한 자리라도 더 가진 당이 상원을 좌지우지하게 돼 결과가 주목됩니다. 조용정 기자입니다. 상원 선거의 태풍의 눈으로 꼽히는 조지아주. 민주당의 목사 출신 라파엘 워너과 공화당의 미식 축구 선수 출신 허셸 워커가 맞서며 여론조사 기간마다 승자 예측이 다릅니다. 특히 군소정당이 한 자릿수 지지율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서 한 후보가 절반을 넘지 못하면 결선 투표로 재대결하는 조지아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If you don't vote, if you don't do the right thing, you can't complain. 선거 막판 민주당과 공화당이 총력전을 벌인 펜실베니아주. 민주당 현역 상원 의원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공화당 후보가 박빙 대결을 벌인 네바다주. 지난 대선 때 0.3%포인트 차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던 애리조나도 선거 결과는 안개 속입니다. 50대 50으로 의석이 양분된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한독에 민주당이 장악해왔지만 선거 결과 단 한 석 차이로도 다수당이 결정됩니다. 지원 유세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선거 승리를 기대했지만 하원은 쉽지 않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The Democrats win the House. I think it's going to be tough, but I think we can. I think we'll win the Senate. I think the House is tougher.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승리할 것을 기대하면서 컨벤션 효과를 노린 대선 재출마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I'm going to be making a very big announcement on Tuesday, November 15th at Mar-a-Lago in Palm Beach, Florida. 벌써 선거에 의문을 제기하며 소송을 거론하는 공화당 후보들도 있는 만큼 초박빙 지역을 중심으로 재검표나 소송 등을 거치며
최종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공연계도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정한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공연장에서 이런 움직임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신 분들께 애도를 표합니다. 연주자 입장에 첫 곡 연주 후에 박수를 삼가주시고 연주를 영광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 저녁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열린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콘서트입니다. 추모곡으로 자주 쓰이는 엘가의 림로드로 시작했습니다. 애초 예정에 없던 곡인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추가된 것입니다. 연주가 끝난 뒤 관객의 침묵 속에 지휘자는 조용히 퇴장해 예를 갖췄습니다. 같은 시각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현장도 마찬가지 분위기였습니다. 레퍼토리에 없는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를 첫 곡으로 연주하고 묵념이 뒤따랐습니다. 서울시 합창단은 바흐의 칸타타를 노래한 뒤 모두 고개를 숙였고 관객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고려가요를 재해석한 가시리 연주 때에는 애절한 곡조와 가사로 눈시울을 붉힌 관객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무거워진 사회적 분위기에 많은 공연이 취소된 가운데 그나마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는 예술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대에서는 상당수 예술가들 역시 추모의 메시지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먼지와 옅은 안개가 뒤엉키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축적된 서울 등 중서부와 전북 그리고 경북 지역의 대기질이 탁한데요.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은 곳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미세먼지 정보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종일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중서부뿐만 아니라 전북과 경북 등 남부 내륙에서도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오늘도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서 선선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17도, 대전은 18도, 광주와 부산은 21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내륙은 대체로 구름만 지나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주말과 휴일 전국에 단비가 내리겠고 그 뒤 다음 주는 날이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에는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한 상황입니다. 그 밖에 내륙도 주말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가 더욱 메말라갈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